금속노조 서울지부 지부장 박경선입니다. 우리 저 건너에 사진 찍으시는 분, 예? 건너에 누구예요?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사진 찍고 그래요? 예. 뭐 회사 관계자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촬영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흥 심판회의를 갔습니다. LG 관련사에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그래요. 여기에서 촬영할 수 있는 거는 언론과 그러나 기자회견 시작하면서 봤던 행태들은 작년 방송사에서 보도된 회사의 감시가 여전함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노동조합 관계자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언론사, 취재, 기자들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왜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진을 찍은 사람 이렇게 왜 찍어? 라고 하면 그 찍는 사람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직장 내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형태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누가 찍더니 그 다음은 또 찍는 것이 또 발견되었어요. 하이텔레 서비스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네. 하이텔레 서비스는 책임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20년 3월 17일) 오후에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 중에 반차를 내신 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12시 30분경에 광주에 있는 모처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셨습니다. 이후부터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의 원인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또 회사에다가 그 지원을 요청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거절을 당하는 과정도 고인의 생전 육성 녹음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 안 차는 거야. 갖고 내가 그랬어. 네가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저 새끼들은 나를 이렇게 미친놈으로 볼 건데 좀 떨어져 있으라고. 내 옆에서 말 시키지 말라고. 제발 좀. 왜 그러냐. 다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미안하고. 네가 미안하게 묻어있냐고. 그런 거 없다고. 그냥 파일 그만두라고. 정리하고. 오늘도 계속 사무실에 있으면 나한테 계속 말 걸어. 귀찮아 죽겠어 솔직히. 네, 그러면 지금 오늘 갔다 오면 그러답니다. 솔직히 강조 얘기했지만 난 평택 소속이지만 평택도 아니고 사무실은 강주 쓰지만 강주도 아니고 난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하면 막 그 1호 2, 3개 막 지원해지고 그러나 아니 말도 안 해요. 그 사무실 출근하잖아요. 나 7시 한 20분 정도 되면 사무실 출근해요. 네. 아침에 매일 한 20분 동안 열심히 뭐 사무실 나가요. 그냥 계단 앉아있다가 9시 한 2분 전에 들어와요. 그냥 말 듣기 싫으니까. 5월에 나 찾아온 이후로 나 이 사람들하고 말 섞는 것 자체가 싫어요. 갑자기 진짜 깜짝 놀란 거야. 이 회사가 과연 이런 회사인가. 동료가 이런 입니다. 이 두 녹취는 모두 그 5월 달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5월 달에 회사 관리자가 평택에서 광주까지 내려와서 고인을 면담했던 직후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개인의 실명을 중간에 편집 처리를 했지만 누구가 평택에서 바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광주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내려와서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한 얘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다른 녹취들에도 나와 있고요. 6페이지의 보도자료에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과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5월에 관리자는 광주에 내려와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조용히 사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고인은 배우자와 또 동료들,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면담이 이뤄졌는지, 이런 면담이 고인에게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고통으로 작용을 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회사는 왜 이런 면담을 진행했으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네, 그 곁에 저희 노동조합과 동료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고인의 형님이신 임경택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LG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의 가전제품은 LG 제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이 세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나보다 둘째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눈물로 사십니다. 저희 여기 올라올 때도 어머니께서 잘 다녀와라 이 한마디였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 오늘 시작 전에 생전에 동생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더 아프고 또 아픕니다. 두 번째로 안 좋은 기억입니다. 제 동생이 그렇게 충성되게 일했던 이 회사에서 이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남매들 만날 때마다 늘 밝은 웃음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변사체로 발견되기 3일 전에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했는데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가 없어서 내일 사표를 내러 가야겠다고. 그래서 저는 네 마음이 그러하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동생이 말이 자다가 눈을 뜨면은 출근할 마음에 회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문 앞에 서게 되면 계산을 올리려고 한다 하면은 그 사무실, 그 공간, 그것이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형, 나 이제 회사 다시 다니기로 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루어지었습니다. 정년 퇴직까지 잘 다닐 수 있도록 우리 해보자 했는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통화한 후에 동생 천안하고 통화한 목소리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저와 통화할 때는 밝고 깨끗한 목소리였는데 불과 4, 5분 만에 동생의 목소리는 굉장히 일그러졌고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슬픕니다. 이런 동생의 죽음이 저희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회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말 저희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회사가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또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저희 동생의 죽음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고 진상조사에 임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절히 부탁하니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고인의 배우자 되시는 이현실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이텔 서비스가 책임지고 그 원인을 규명해 주십시오. 아빠이자 남편인 안 가장이 고단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푸르는 청춘시절부터 다녔던 번듯한 직장에서 IMF 한파에 휩쓸려 땀 흘려 난 직장에서도 가장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분주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다행히 LG 자회사 기술직으로 들어갔지만 불운하게 3단직으로 밀려나 명을 달리한 지금 모든 게 가장의 책임이 되어버린 유족은 한탄스럽게 합니다. 살아생전 직장생활이 힘들고 싫다던 가장의 말을 듣고도 달래는 것밖에 별 재간이 없었던 유족으로서 가장의 죽음이 실속사라 하니 그를 안타까워하는 회사의 배려에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그 죽음이 자살이라고 했고 이를 접한 유족은 비통함에 휩싸여 왜 그러한지에 답을 다시 경찰에 구했으나 국가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게 왜에 대한 수사는 없어 유족의 한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급기야 가장의 자살에 대한 원인과 규명을 위한 지원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살아생전 수십 년을 한계통에서 가족들 먹여 살린 터전이었던 전자회사였고 자회사라고 어쨌건 가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유족이 모르는 부분까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병원 사체 검안서에 나온 사인을 명확히 해준 검찰 재수사 결과지를 경찰에서 받아 회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우월감과 상실감이 있었던 고인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 생명을 끊는 자살을 한 것이라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보험의사의 결론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고인이 한 차례 자살 시도를 하고 알코올에 의존하면서도 상담직을 수행해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불행하게도 유족은 가장이 겪은 회사 생활의 고통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장례식 때 위안을 주던 그 회사가 이제는 되려 의혹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생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으며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마땅하고 그것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는 마땅히 그 원을 풀어주는 것이 도리겠죠. 그러나 회사는 유족의 면담 요청은 단 한 차례만 수락하더니 이후 면담을 일체 거절한 상태라 부득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장의 자살을 해명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족이 회사에 보낸 공문의 마지막 부분을 꺼내어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니 회사가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데도 회사에서 고인의 죽음에 관하여 아무런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고인을 2번 죽이는 것이기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기술직으로 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3단집에서 수행했던 업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회사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관계자와의 면담을 해서라도 꼭 알아야만 하고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여기는 유족들의 마음을 10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대표이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임균택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그 산재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민주노총 법률원 홍관희 노무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에 대한 삼가 명복을 빌면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노동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고인은 기술직, 수리직군이라고 하는 기술직에서 상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품을 수리하고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 줌으로써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노동과 달리 상담직은 고객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그러므로 성과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생계가 유지되는 노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고인은 기술직에서 상담직으로 전환하고
불과 1년 남짓한 후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상담직 노동자들의 자살의 특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어렵사리 고인의 핸드폰을 복원해서 많은 녹음 파일을 얻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 중에 유일하게 회사와 관련된 유일한 자료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의견서였습니다. 그 의견서 내용에는 고인이 업무 부적응,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결론 부분에서는 왜 자살을 했는지 그것이 오로지 고인의 책임으로만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족 측은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사측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족은 절차를 하나하나씩 지켜가면서 읍소했고 지금의 이 기자회견 과정도 아주 사측에 정중하게 요청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